한양에서 3년을 공부하고 돌아온 박진사는 고개를 치켜 세우고 마을 어귀를 걸었다. 그의 손에는 새로 산 책보따리가 들려 있었고 갓은 햇빛에 반짝였다. 이제 이 마을에서 나만큼 학식 있는 자가 또 있겠는가? 마을 사람들이 인사를 건네도 박진사는 고개만 까딱할 뿐이었다. 특히 땀 흘리며 밭을 가는 농부들을 보면 코웃음을 쳤다. 저런 무식한 것들. 평생 흙이나 파며 살 것들이지. 마을에는 김씨성을 가진 농부가 있었다. 나이는 박진사보다 5살이나 많았지만 한 번도 서당에 다닌 적이 없었다. 하지만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있으면 김씨를 찾았다. 그는 밭일은 물론이고 집 짓는 법도 알았고 아픈 소를 고치는 법도 알았고 심지어 마을 사람들 사이의 다툼도 슬기롭게 해결했다. 어느 날 우물가에서 박진사와 김씨가 마주쳤다. 아, 김씨 아니신가? 오늘도 밭일로 수고가 많으시구려. 박진사의 말투에는 은근한 무시가 묻어 있었다. 김씨는 그저 빙긋이 웃으며 답했다. 진사님께서 한양에서 돌아오셨다니 마을의 경사입니다. 앞으로 많이 배워야겠습니다. 허허, 배우다니. 자네 같은 분이야 이미 늙었으니 배워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글이란 것은 어릴 때부터 익혀야 하는 법이네. 김씨는 아무 말 없이 물동이를 들고 자리를 떴다. 박진사는 혼자 중얼거렸다. 역시 무식한 것은 말귀도 못 알아듣는구나. 며칠 후 마을에 큰일이 생겼다.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면서 냇물이 범람했고 마을로 통하는 다리가 떠내려갈 위기에 처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대책을 논의했다. 다리를 받쳐야 합니다. 저 다리가 무너지면 장에도 못 가고 완전히 고립됩니다. 하지만 어떻게 받칩니까? 물살이 저리 세면 사람이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우왕좌왕할 때 박진사가 앞으로 나섰다. 여러분, 제가 한양에서 수리학을 배웠습니다. 천공계물에 보면 물을 다스리는 법이 상세히 나와 있지요. 제 말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사람들의 눈이 일제히 박진사에게로 향했다. 드디어 학식 있는 선비가 나섰으니 문제가 해결되리라 기대했다. 박진사는 책을 펼쳐 들고 중얼거렸다. 여기 보십시오. 물이 범람할 때는 돌을 쌓아 둑을 만들면 됩니다. 큰 돌을 물가에 쌓으면 물살이 약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진사님, 저 물살에 돌을 던지면 그냥 떠내려가지 않겠습니까? 젊은 농부 하나가 조심스레 물었다. 박진사는 인상을 찌푸렸다. 책에 글이 나와 있네. 자네가 뭘 안다고 책의 내용을 의심하는가? 그때 김씨가 나섰다. 진사님, 소인이 한 가지 제안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허, 자네가 무슨 묘안이 있다는 건가? 저 상류를 보시면 큰 바위들이 있습니다. 저 바위들 사이로 물길을 돌리면 다리 쪽 물살이 약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다리 기둥에 밧줄을 묶고 큰 통나무로 받치면 박진사가 손을 내저었다. 허무맹랑한 소리 말게. 그런 것은 책에도 나오지 않는 방법이야. 역시 무식한 자들은 헛소리만 하는구나. 결국 박진사의 주장대로 사람들이 돌을 던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예상대로 돌들은 물살에 떠내려갔고 몇 사람은 물에 빠질 뻔했다. 해가 지도록 아무 진전이 없었다. 그때 김씨가 몇몇 청년들과 함께 상류로 올라갔다. 그들은 돌과 통나무를 이용해 물길을 조금씩 돌리기 시작했다. 몇 시간 후 다리 쪽의 물살이 눈에 띄게 약해졌다. 그 사이 다른 장정들이 다리 기둥을 보강했다. 밤이 깊어서야 다리는 안전해졌다. 마을 사람들은 김씨에게 고마워했지만 박진사는 구석에서 책만 들여다보고 있었다. 보름이 지나고 이번에는 박진사 자신에게 문제가 생겼다. 집 뒤편에 밭을 가려고 소를 끌고 나왔는데 소가 갑자기 쓰러진 것이었다. 이놈의 소가 왜 이러는가? 박진사는 당황해서 소를 발로 찔러보기도 하고 채찍으로 때려보기도 했다. 하지만 소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마침 지나가던 김씨가 소리를 듣고 다가왔다. 진사님, 소가 아픈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봐도 되겠습니까? 자네가 소를 안다고? 소의원이라도 되나? 배운 것은 없지만 평생 소를 키워왔습니다. 김씨는 소의 코를 살피고 배를 만져보고
다리를 확인했다. 그리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진사님, 이 소는 독초를 먹은 것 같습니다. 저 뒤편 밭에 노란 꽃 피는 풀이 있지 않습니까? 박진사가 뒤를 돌아보니 과연 밭귀퉁이에 노란 꽃이 피어 있었다. 저게 독초란 말인가? 나는 처음 보는데. 예, 소가 먹으면 배가 붓고 쓰러집니다. 지금 바로 조치하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선 소에게 물을 먹이고 배를 주물러야 합니다. 그리고 뒷산에 가면 쑥 같은 풀이 있는데 그것을 삶아서 먹이면 박진사가 버럭 소리를 질렀다. 잠깐. 그런 허무맹랑한 민간요법을 어찌 믿으란 말인가? 나는 한양에서 동의보감을 읽었네. 그 책에 보면 소의 병은 박진사는 불이 나게 집으로 들어가 책을 뒤적였다. 하지만 소의 병에 관한 내용을 찾는 것은 쉽지 않았다. 게다가 한문으로 빼곡히 적힌 내용은 해석하기도 어려웠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다. 김 씨는 그냥 기다리고 있었다. 찾았네. 여기 보게. 우약복통이라고 나와 있지 않은가? 소가 배 아플 때는 이게 무슨 약재인가? 한자가 너무 어렵군. 그 사이 소는 더욱 힘들어 보였다. 거품을 물고 축 늘어져 있었다. 김 씨가 다시 말했다. 진사님, 제가 그냥 해도 되겠습니까? 늦으면 소가 정말 위험합니다. 박진사는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체면은 구겼지만 소는 살려야 했다. 김 씨는 재빨리 움직였다. 물을 떠다가 소에게 조금씩 먹이고 배를 부드럽게 주물렀다. 그리고 뒷산에서 캐온 풀을 삶아 소의 입에 부었다. 신기하게도 한 시즌쯤 지나자 소가 일어나려고 했다. 해가 질 무렵 소는 완전히 회복되어 풀을 뜯기 시작했다. 고맙네, 김씨. 박진사는 억지로 고마움을 표했지만 속으로는 자존심이 상했다. 책에 다 나와 있는 것을 내가 시간이 없어서 못 찾았을 뿐이야. 가을이 되었다. 마을에 큰 잔치가 열리기로 했다. 풍년을 기념하는 잔치였다. 마을 사람들은 잔치를 준비하면서 큰 고민에 빠졌다. 마을 회관 지붕이 비가 새서 큰일입니다. 잔치 전에 고쳐야 하는데 기둥도 썩어서 위험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무너질 수도 있어요. 마을 이장이 박진사를 찾아왔다. 진사님, 한양에서 집 짓는 법도 배우셨다고 들었습니다. 부디 도와주십시오. 박진사는 가슴을 폈다. 드디어 자신의 학식을 제대로 뽐낼 기회가 온 것이다. 허허, 맡겨만 두시게. 영조법식이라는 책에 건축의 모든 것이 담겨 있다네. 박진사는 책을 펼쳐들고 회관을 둘러보았다. 그리고는 자신만만하게 말했다. 우선 기둥을 바꿔야 하네. 책에 보면 기둥은 반드시 소나무를 써야 한다고 나와 있네. 그리고 지붕은 김 씨가 조심스럽게 끼어들었다. 진사님, 소나무는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계절에 소나무를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차라리 뒷산에 참나무를 쓰면 참나무라고? 책에는 참나무로 기둥을 만든다는 내용이 없네. 역시 무식한 자들은 책을 모르니 함부로 말하는구나. 박진사의 주장대로 소나무를 구하러 장정 몇이 먼 산까지 갔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사흘 후였고 소나무 값은 예상보다 3배나 비쌌다. 진사님, 돈이 너무 많이 듭니다. 이러다가는 잔치 비용이 모자랍니다. 그래도 제대로 하려면 책대로 해야 하네. 잔치는 줄이면 되지 않겠는가? 마을 사람들은 불만이 많았지만 학식 있는 선비의 말을 거역할 수는 없었다. 다음 문제는 지붕이었다. 박진사는 책에 나온 대로 기와를 올리려고 했다. 기와를 올려야 제대로 된 건물이라 할 수 있네. 하지만 진사님, 기와는 너무 무겁습니다. 이 오래된 건물이 버티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김 씨가 또 조언했지만 박진사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자네는 책을 읽어본 적이 있나? 영조법식에 명확히 나와 있네. 기와를 올려야 비가 새지 않는다고. 결국 기와를 올리기 시작했다. 그런데 공사 중에 문제가 생겼다. 기둥 하나가 무게를 못 이기고 삐걱거리기 시작한 것이다. 진사님, 위험합니다. 기둥이 부러질 것 같습니다. 말도 안 되네. 책대로 했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는가. 그 순간 우지끈 소리와 함께 기둥 하나가 금이 갔다. 다행히 사람은 다치지 않았지만 회관은 반쯤 무너졌다. 마을 사람들은 망연자실했다.
잔치는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회관은 오히려 더 망가진 것이다.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이 다시 모였다. 이번에는 박진사를 부르지 않았다. 이장이 김씨를 바라보며 말했다. 김씨, 이제 자네가 나서야 할 것 같네. 우리는 진사님의 학식이 소중하다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달랐네. 김씨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제가 나서면 진사님의 체면이 서지 않을 텐데요. 체면이고 뭐고 지금은 회관을 살리는 게 급하네. 김씨는 한숨을 쉬며 회관을 둘러보았다.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지시를 내리기 시작했다. 우선 무거운 기와는 모두 내립니다. 대신 볏짚으로 지붕을 엮겠습니다. 볏짚은 가볍고 비도 잘 막습니다. 기둥은 어떻게 하죠? 금강 기둥은 빼내고 뒷산에 참나무를 가져옵니다. 참나무는 단단하고 구하기도 쉽습니다. 그리고 기둥 밑에 돌을 깔아 무게를 분산시키겠습니다. 사람들은 김씨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밤새 일했다. 참나무를 베어다가 기둥을 세우고 볏짚으로 지붕을 엮었다. 김씨는 한 가지 한 가지 직접 시범을 보이며 사람들을 이끌었다. 사흘 만에 회관은 새 모습을 갖췄다. 소나무 기둥이나 기와 지붕만큼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튼튼하고 실용적이었다. 잔치날이 밝았다. 마을 사람들은 회관에 모여 음식을 나누며 즐거워했다. 박진사도 어색하게 한 구석에 앉아 있었다. 김씨가 박진사에게 술잔을 건넸다. 진사님, 한잔 하시죠. 고맙네. 박진사는 술잔을 받았지만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 자신의 학식이 무용지물이 되었다는 것이 창피했다. 진사님, 화가 나셨습니까? 아니, 화가 나다니. 그저 내가 부족했을 뿐이네. 진사님은 부족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책과 현실이 다를 뿐이지요. 김씨는 조용히 말을 이었다. 진사님께서 읽으신 책은 귀한 것입니다. 저 같은 사람은 평생 가도 그런 책을 읽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책에 나온 것이 모두 맞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책은 어떤 사람이 어떤 곳에서 어떤 상황에서 쓴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마을에 그대로 맞지는 않지요. 진사님의 책에 나온 건축법은 아마 한양에 큰 건물을 지을 때의 방법이었을 겁니다. 우리처럼 작은 마을 회관에는 맞지 않았던 거지요. 박진사는 김씨의 말을 곱씹었다. 그렇다면 내가 배운 것은 모두 쓸모없단 말인가? 아닙니다.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진사님의 지식에 저 같은 사람의 경험이 더해지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요? 김씨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진사님, 저는 글을 모릅니다. 하지만 진사님은 글을 아십니다. 저는 흙과 나무를 압니다. 하지만 진사님은 큰 세상을 아십니다. 우리가 서로 배우면 좋지 않겠습니까? 박진사는 한참을 말이 없었다. 그리고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김씨, 미안하네. 그동안 내가 자네를 무시했네. 무시라니요. 진사님은 존경받으실 만한 분입니다. 아니야. 나는 책만 믿고 사람들을 우습게 봤네. 특히 자네 같은 분을 무식하다고 여겼지. 박진사의 눈에 부끄러움이 어렸다. 이제 알았네. 아는 것과 할 줄 아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그리고 경험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날 이후로 박진사는 조금씩 변했다. 여전히 책을 읽고 공부했지만 이제는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였다. 어느 날은 김씨를 찾아가 물었다. 김씨, 저 밭의 흙이 왜 다른 곳보다 검은가? 아, 그것은 낙엽이 쌓여서 그렇습니다. 낙엽이 썩으면 흙이 기름지고 검어지지요. 내가 읽은 농사직설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었네. 부엽토라고 했던가? 그렇다면 일부러 낙엽을 모아서 밭에 뿌리면 더 좋지 않겠는가? 김씨의 눈이 반짝였다. 아, 그것 좋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어떤 나뭇잎이 좋을까요? 책에 보니 참나무 잎이 좋다고 하더군. 하지만 자네가 보기엔 어떤가? 참나무도 좋지만 버드나무 잎도 좋습니다. 빨리 썩거든요. 그렇다면 두 가지를 섞어서 써보는 건 어떤가? 훌륭합니다, 진사님. 이렇게 박진사의 책 지식과 김씨의 현장 경험이 만나면서 마을에는 새로운 농사법이 생겨났다. 다음해 가을, 마을의 수확은 전년보다 훨씬 풍성했다. 몇 해가 흘렀다. 박진사는 마을에 존경받는 어른이 되었지만 예전처럼 거만하지 않았다.
그는 종종 김 씨와 함께 밭을 거닐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어느 봄날 젊은 선비 하나가 마을을 지나다가 박진사를 알아보았다. 어르신, 한양에서 함께 공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시골에 계십니까? 어르신의 학식이면 벼슬길에 나가실 수 있으실 텐데요. 박진사는 밭을 바라보며 천천히 대답했다. 벼슬이 뭐 그리 대단한가? 나는 여기서 진짜 공부를 하고 있네. 진짜 공부요. 그래, 책에서 배울 수 없는 것들을 배우고 있지. 흙을 만지고 사람들과 부대끼며 사는 법을 말일세. 젊은 선비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박진사는 쓸쓸히 웃었다. 자네도 언젠가는 알게 될 걸세. 책은 훌륭하지만 책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을. 젊은 선비가 떠나고 김 씨가 다가왔다. 진사님, 저 젊은이가 옛날 진사님 같습니다. 그러게 말일세. 꼭 옛날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았네. 하지만 진사님은 배우셨지 않습니까? 배웠지. 하지만 너무 늦게 배웠네. 젊었을 때 자네 같은 분을 만났더라면. 박진사는 말끝을 흐렸다. 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하지 않습니까? 김 씨가 웃으며 말했다. 박진사도 따라 웃었지만 그의 미소 속에는 묘한 쓸쓸함이 묻어 있었다. 그날 저녁 박진사는 혼자 서재에 앉아 지난 날을 돌아보았다. 책장에는 수십 권의 책이 꽂혀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알았다. 그 모든 책을 다 읽어도 한 사람의 평생 경험을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다는 것을. 창밖으로 김 씨의 집에서 불빛이 새어나왔다. 그를 모르는 그 농부는 오늘도 내일 농사를 준비하며 바쁠 것이었다. 배웠다는 것이 오만을 낳았구나. 결국 무식한 것은 내가 아니었을까. 박진사는 긴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책을 한 권 꺼내 들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책만 보지 않았다. 창밖의 세상도 함께 보았다. 박진사는 결국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 그는 책의 지식과 현실의 경험을 결합할 줄 알게 되었다. 하지만 그는 평생 후회했다. 왜 진작 깨닫지 못했을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